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신성범 전 의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 국회 취재기자가 전해줬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여야 협상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여야 원내대표의 발언 먼저 듣고 대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처럼 사방이 꽉 막힌 벽처럼 경직되게 협상에 나오는 데는 윤석열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여당은 오늘까지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끝내 윤심을 따르느라 민심을 저버린 채 국회 협상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초보자 감세를 저지하고 국민 감세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체 수정안을 내일 제출하겠습니다. 데드라인은 분명히 오늘까지입니다. 민주당이 수정안을 내서 일방 통과시킨다는 것도 저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정부가 하고자 하는 중요한 일들을 모두 삭감한 채 통과시킨다? 진짜로 갑질이고 힘자랑이고 우리 최종 협상안을 내달라는 말은 우리를 양보해달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정권교체해서 윤석열 정부 일하도록 했고 윤석열 정부가 하고자 하는 예산을 첫 해는 들어줘야 안 되겠습니까? 더 노력은 하겠습니다만은 민주당이 양보하는 수밖에 없다. 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예산안 처리 시한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 듣고 오신 것처럼 여야 원내대표는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이 최종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양보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팽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 먼저 현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이야기한 윤석열 대통령의 가이드라인 때문에 모든 게 꼬이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한 법인세 좀 꼭 통과시켜 주세요. 왜 그러냐? 법인세라는 게 결국은 기업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니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라면 그것은 좀 잘못 짚은 거다. 가이드라인 표현하기보다는 행정부 수반으로서는 국회에 대해서 정부가 이런 철학에서 법인세 냈습니다. 개정안을. 네. 그렇다면 당연히 뭐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는 건 당연한 지극히 당연한 행정부 수반으로서 입장이에요. 대통령 항상 저런 소리 해야 되니까 그걸 이유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말했기 때문에 안 풀리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는 좀 틀린 것 같고 지금 문제는 예산안이 지금 급한데 자,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을 넘겼어요. 자, 그다음에 정기국회 시한 12월 9일을 넘겼어요. 오늘 다음 15일은 뭐였죠? 정확하게 말하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한 시한이에요. 네. 이날까지 꼭 했으면 좋겠다. 여기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대치 국면으로 봐서는 여야 모두 조금 급한 게 아직은 턱밑까지 안 찼다. 무슨 말이냐? 여당은 보기에는 적어도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은 뭐 정부의 안대로 가도 괜찮고 민주당이 설사 단독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보는 눈치 같고 야당 입장에서는 뭐라 그럴까 결국은 야당 입장에서 급한 게 없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엔 준비도 아직 안 돼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잘못되면 15일 시한도 넘길 수 있겠다. 15일이 넘어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연말까지 가는 거예요. 옛날에 국회에 벌어졌던 연말 무슨 12월 30일 날 본회의 새벽 1시, 2시에 예산안 통과 그리고 1월 1일 아침에 썰썰이 귀가하는 현역 의원들의 모습 이런 게 잘못되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네, 지금 대통령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조금 전 브리핑이 있었는데 이 첫 번째 예산안의 원만한 합의 처리를 바란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이 사면 관련 질문에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이 최종 결정 시에 충분하게 설명하겠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신한울 3, 4호기 내년 실시 계획 승인을 완료했고 2024년 착공을 목표로 신석한 건설 재개를 추진하겠다 이런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첫 번째 예산안에 원만한 합의 처리를 바란다 이런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만 여전히 여야 원내대표 간에는 지금 좁힐 수 없는 간극이 너무 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 뭐 고금리 고물가에다가 지금 뭐 수출까지
빨간 등이 켜지면서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이 세 차례가 있었는데 내년도도 지금 마이너스 경제 성장이 우려가 된다. 네.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3% 경제 성장이 우려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야가 예산안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합의 처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2014년도에 국회 선진화법 도입된 이래로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지 못한 것은 처음인데 지금 이제 내일까지는 반드시 하겠다라고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을 그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금 여야가 합의를 못하고 있어요. 네.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남은 선택지는 내일도 못하든지 아니면은 뭐 내일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이 단독으로 수정안을 내 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게 다 이제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정말 안 되겠고 결국 이제 여야가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절반씩 양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제 법인세를 인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초과이익 3천억 이상 주로 대기업들인데 한 100개가 좀 안 된다고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현행 이제 25%에서 22%까지 낮추겠다고 하니까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도 중재안을 내놨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도 중재안을 내놓고 있어요. 그럼 뭐 네. 2년이나 3년 유예하고 22 또는 뭐 23, 24% 인하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민주당도 요구를 내놨어요. 그러면은 초부자 감세만 하지 말고 국민 감세도 좀 해라. 라면서 지금 뭐 5억 이하 이익의 중소 또는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 과세 표준을 현행 20%좀 10%로 낮춰라. 그리고 근로소득세 최저 과표 기준도 현행 1,500만 원으로 100만 원 늘려라. 그리고 또 월세 세액 공제율도 지금 3억 이하의 주택 거주자 같은 경우는 10% 15%로 올려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네. 여당도 양보를 하고 또 야당도 양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이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내놨거든요. 그럼 이 가이드라인은 뭐냐면은 법인세 인하를 절대 양보하면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지금 대통령이 여야 교착 상태에는 예산안 합의를 도와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찬물을 끼얹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대통령 당신이 직접 협상을 하시오. 그리고 담판을 하시오라는 이제 얘기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대통령까지 끼어들어서 더 문제를 좀 어렵게 하지 말고 지금 이제 내일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마지막 그런 날이니까 오늘 밤 뭐 늦게까지라도 여야가 좀 합의를 해서 내일은 꼭 처리를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여야가 한 발씩 양보를 해서 꼭 합의 처리를 이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만약에 마지막까지도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다면 결국에 남은 선택지는 민주당의 단독 수정안이 표결 처리되든지 아니면 또 김진표 국회의장이 처리 시한을 조금 더 주든지 이런 방법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야당의 수정안, 정확하게 말하면 더불어민주당의 감액 아니겠죠. 이렇게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예산 639조 원 가운데 몇 조를 깎았겠죠. 네. 오늘 정부의 국회의 권한이라는 게 깎는 것밖에 못하니까 그 깎은 것을 단독으로 처리한다. 사실상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게 불가능한 이유가 이걸 못 맞춘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기획재정부의 세제실 아니 예산실의 도움 없이는 공무원의 도움 없이는 이게 좌우 뭐 이걸 스프레시시다 그러는데 이걸 예산 명세서를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기재부 공무원들이 야당에 가서 지금 도와줄 가능성이 별로 없고 지금 야당은 준비돼 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 준비 안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또 하나는 이게 민주당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다 의원들이라는 게 지역구에 민원도 있고 민원 예산도 많고 상임 예산도 많을 텐데 이래저래 맞춰놨는데 이것을 그냥 순삭감으로 해서 당의 입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 이걸로 해서 단독으로 처리합시다라고 하기에는 당 내에서도 볼멘 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단독 처리 예산을 민주당 처리하면다는 것은 약간의 뭐 벼랑끝 전술 비슷한 거다. 박홍근 원내대표 그런 느낌이 들고 결국은 만약에 내일 안 되면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김진표 의장이 결단을 내려야 되는 처지인데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그러니까 민주당의 감액안 단독 처리 혹은 정부 수정안 이 둘 다를 못 올리고 결국은 이런 식으로 연말까지 가야 될 거예요. 네.
야당의 단독 수정안 처리는 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해 주셨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뭐 단독 수정안 처리는 좀 쉽지 않죠. 왜냐하면은 야당이 예산을 단독으로 수정안을 내 가지고 처리한 것이 우리 헌정사에서는 아직까지는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상당한 좀 부담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단 야당은 감액은 할 수는 있지만은 증액은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증액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른바 이재명표 서민 민생 예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역 화폐 예산이라든지 또 그리고 뭐 공공 임대주택 예산이라든지 또 그리고 청년 노인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정부의 협조가 있어야 되니까 저는 뭐 아직도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단독으로 처리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여권에는 다시 또 추경을 처리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 네. 그럼 또 다시 협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 여기다가 이제 아무래도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여당도 왜 이렇게 서로 합의 처리를 하지 못하고 야당이 단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느냐라는 정치력 부재에 대한 비난을 면하기 어렵겠지만은 민주당도 단독으로 처리했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역시 이제 오늘 밤 늦게까지 결국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오늘 밤 늦게까지라도 처리가 안 되면은 결국 뭐 또 처리 시한을 연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하루가 급한데 계속해서 지금 늦어지고 나쁜 기록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당 부분 좀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협상을 도와줘야지 여기에 죄를 뿌리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 우리나라의 제 헌법 정신을 잘 봐야 되는 미국은 미국 국회의회가 예산 편성을 다 해요. 그래서 굉장한 조직도 갖고 있고 한 건데 우리나라는 기본 정신이 예산 편성권은 정부, 윤석열 정부, 행정부에 있고 예산 심사 또는 심의권을 국회하고 입법부가 갖고 있다. 심의에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뭐 국회에서는 감액을 할 수 있지만 정액은 못 한다. 왜? 이 표를 먹고 사는 의원들에게 맡겨놓으면은 완전히 정액까지 하고 새로운 비목 설치하려 하면 여야가 담합만 하면 정부 살림을 나라 살림을 거들낼 수 있다는 이 위험 때문에 감액만 가능하다. 새로운 비목 설치도 어렵다. 정액은 안 된다고 딱 정해놓은 거. 이게 헌법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부가 정권이 교체돼서 새 정부가 일한 지 이제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첫 예산안을 야당이 정말 다수의 힘으로 권능으로 국회 권능은 권한은 권한이죠. 하지만 단독 처리할 뭐 법적으로는 문제 없을 수 있지만 이건 엄청난 정치적 부담이 되고 결국은 돌고 돌아서 다 이게 부메랑처럼 나중에 내후년 총선에 돌아올 수 있다 이런 점이에요. 네. 저도 짧게 얘기하면요. 예산안은 일방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더구나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권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현실 원칙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로 주제를 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경선 룰을 두고 신경전이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관련해서 정진석 비대위원장 발언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민의힘의 주인은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생각합니다. 20만 책임당원 시대와 100만 책임당원 시대는 다릅니다. 그런 시대 정신에 걸맞게 우리가 당원들의 권한과 역할 이런 걸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그런 측면을 좀 더 깊이 고민해 봐야 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당대회 룰 개정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라고 밝혔지만 당원들의 권한과 역할을 존중해야 한다. 또 100만 책임 당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당원 투표 비중을 높이는 것에 무게를 실은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진석 위원장의 말투는 그거죠. 결국은 이제 당원 비율을 뭐 엄청 높이겠다. 아시는 대로 현재 우리 국민의힘은 다운 투표 반영 비율 70%, 일반 국민 상대 여론조사 비율 30%인데 이것을 7대3은 꽤 오래된 나름의 시행착오 끝에 어떻게 보면 20년 가까이 진행되어 온 룰인데 이것을 바꾼다. 바꾼다는 명목은 20만의 당원이
100만 명으로 늘었다. 20만 명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이준석 당대표가 될 때 20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지금은 100만이라는데 100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뭐 상황에 따라 바꿀 수도 있다고 보는 건데 적어도 한 정당이 20년 가까이 룰을 유지했다면 나름의 근거가 있고 확보된 뭐가 논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유가 있고. 그래도 민주당보다는 나았다는 확신도 있을. 그런데 왜 바꾸냐? 이렇게 되면은 저렇게 되면은 결국은 남는 게 자, 당원 투표를 80% 할 거냐, 90% 할 거냐, 심지어 100% 할 거냐, 여론사나 없을 거냐 이런 부분이 남을 텐데 그러면 이제 남는 문제가 당원이 아닌 보수 성향의 국민들과 유권자들의 의사는 당 대표 선출 과정에 반영이 잘 안 되는 게 바람직하냐는 문제가 남는 말이에요. 전부 다 당원으로 하게 되면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원이 많아졌으니까 자 100% 한다. 당원이 예를 들어서 줄어들면 또 70으로 돌아갈 건가? 이런 의문은 남아있다. 그래서 저는 굉장한 좀 내부적으로 저는 좀 그 정치학자들은 외부의 통계학자들이나 여론조사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결정해야 되지 몇 사람이서 예를 들어서 비대위 차원에서 지금 비대위 차원에서 그냥 뚝뚝 이렇게 무 자르듯이 할 사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지 비대위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이 사실상 당권 도전을 얘기했습니다. 권 의원의 당권 도전은 어떤 배경에서 좀 결정된 것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 뭐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확실한 친윤지자가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따라서 본인이 출마 선언을 할 경우에는 결국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윤심도 잡을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친윤 세력들을 잡고 또 당심도 잡아서 당선될 수 있다 이런 이제 판단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은 장제원 의원하고 같이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역시 이제 원조 윤핵 간의 투톱이라고 할 수 있는 장제원 의원의 행보를 보면은 권성동 의원하고 같이 가는 그런 행보가 아니고 오히려 김기현 의원하고 같이 가는 그런 행보를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장연대설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김장연대설이라 하면 이제 김기현 당권 주자하고 장제원 두 사람이 이제 손을 잡았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인데 네. 이런 상황에서 또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고 불리는 또 심평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수도권의 MG 발언은 좀 잘못됐다. 그리고 강력한 대선 주자급의 대표는 이번에 좀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꺼내가지고 사실상 유승민 불가론 플러스 안철수 불가론까지 얘기한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이 심평 변호사가 강연에 참석했던 것이 김기현 의원이 마련한 이제 그런 강연회라고 해요. 그렇다면은 이 심평 변호사도 결국은 김기현 의원을 도와주는 것 아닌가라는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지금 권성동 의원이 본인이 사실상 출사표를 예고한 상황이긴 하지만은 마지막에 출사표를 던질 수 있을지 또 출사표를 던졌을 경우에 과연 윤심 그리고 친윤계 그리고 또 당원들의 표심이 권성동 의원에 모아질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관심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몇 사람의 그 은행을 가지고 뭐 정치를 좀 이제 방향을 좀 예측하기는 좀 예측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보고 제가 보기에는 권성동 의원은 아마 대통령의 뜻이 뭔지를 많이 헤아려 봤겠지만 대통령한테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뭐 답을 줄 가능성은 없다. 나가라 나가지 말라 하는 이야기 할 사람이 아니다. 안 했을 거다. 그럼 본인이 이제 판단하는 건데 제가 뭐 이런 게 생기는 예를 들어서 이게 자기가 출마하는 게 윤석열 정부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로 청와대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을 설득할 거예요. 어떤 거냐? 저라도 나가야 페이스메이커라도 해야 당권 다툼이 좋아집니다. 당권 쟁탈전이 좀 더 다이나믹해집니다라는 논리로 대통령을 설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권성동 의원이 사실상 뭐 잘 아시는 대로 대중적 지지도나 이런 게 거의 뭐 많이 높을 거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한 이른바 윤핵관 논쟁 때문에 손해도 정치적으로 보면 타격도 많이 입었던 거고 다만 요즘 들어서 굉장히 젊은 참모들 도움인지 몰라도 사안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분명히 전달하는 건 맞다. 하지만 이 양날의 칼 같은 게 이게 좀 윤핵관이나 뭐 권성동 의원이나 장제원 의원이 다들 힘이 실린 건 좋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당내에서 또한 분파를 하는 것 아니냐. 다른 의원들에게 질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이 하나. 소외감을 촉발하면서 또 하나는 너무 바로 한다. 득세한다는 이미지를 주면 또 당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또 소수파로 몰린다고. 네. 이런 미묘한 점을 생각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페이스메이커로 내가 출마하는 게 훨씬 나을겠다는 심산을 그렇게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닌가 싶어요. 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노동과 연금, 교육 3대 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는 문재인 케어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건강보험 개혁을 공식화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방향을 잘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자 노동개혁, 오랫동안 연금개혁, 교육개혁 손을 못 대고 있었잖아요. 저는 이것은 분명한 어젠다 선정이랄까 이런 방향은 맞는 거다. 다만 역대 정부들이 실패했던 이유들이 다 있고 실패했던 그 근거들이 다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가 바로 윤석열 정부, 윤석열 행정부의 실력이 나오는 지점이다. 라고 보죠. 네. 문재인 케어에 대한 사실상의 폐지 방침에 대해서 민주당은 현재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문재인 전 정권의 정책은 다 폐기하겠다라는 것 아니냐. 라면서 이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를 보면은 사실 ABO라고 그래가지고 오바마 정책은 다 제외하고 새로운 정책으로 간다라는 이제 그런 신조어가 나왔는데 그 결과 결국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결국 국론이 이제 양극화되고 분열되는 이제 그런 현상으로 갔기 때문에 결국은 중요한 것은 뭐 전 정부의 정책이니까 무조건 배제한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 정부의 정책 같은 경우도 필요하다면은 그대로 이어갈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정책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저는 핵심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된 게 이제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이제 노동시간 문제예요.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주 52시간 제도를 했는데 이걸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주 80시간까지 늘리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인데 아직까지도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최장 노동 시간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주 52시간이 너무나 뭐 경직된 부분이 있고 현실에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좀 유연하게 할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주 80시간까지 늘린다면은 과연 이 부분이 전체적인 세계적인 흐름과 맞는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서도 지금 이 병원비 때문에 굉장히 서민들은 많은 부담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이걸 또 없앨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부담이 되는 이제 서민들의 이 부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또 거꾸로 감세는 하고 있다. 감세를 지금 추진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고금리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미국과 영국 같은 경우는 좀 증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회적인 안전 보장으로부터 상당히 소외되어 있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배려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서해 피격 사건 당시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박 전 원장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를 조사함으로써 개혁된 국정원을 그 이상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이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는 국정원을 개혁하러 갔지 삭제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서훈 실장으로부터 어떠한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고 또 제가 원장으로서 우리 국정원 직원들에게 무엇도 삭제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진월북을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니었나요? 우리 국정원의 직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했다. 분석에 대해서는 100% 신뢰를 하고 있다. 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이 됐고 어제 노영민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이어서 오늘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검찰에 출석을 했는데 사실상 검찰 수사가 막바지를 향해서 가는 모습입니다. 결국 관심은 검찰의 수사의 칼끝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갈 것이냐 이건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수사할 거리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과도한 해석이다. 이제 박지원 실장 말씀 가운데 삭제하지도 않았고 삭제 지시도 안 받았고 삭제 지시를 자기는 한 적도 없다. 그러니까 한쪽은 거짓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비서실장 다시 말하면
국정원장, 비서실장 밑에 국장 단위까지 얼마나 조사를 많이 했겠어요. 네. 우리가 언론에 나오는 것은 극히 일부고 검찰 수사라는 게 간단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밑에 사람을 조사했는데 새벽에 들어와서 박지원 원장이 이러저런 거 첩보 좀 뭐 그걸 지시를 한 거냐, 삭제라고 표현한 거지, 조정을 하라고 100%를 조정하라고 한 건지 모르겠으나 지시를 한 거는 제가 보기엔 맞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2020년 9월 22일 날 오후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게 잡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나라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이유가 그 전에 북한은 다 돌려보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이 설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판단 미스를 한 거예요. 돌아가셨잖아요. 9시 40분에 밤에 시신도 소각되고. 그러니까 그 다음날 새벽 1시, 9월 23일 날 새벽 1시에 급해서 회의를 열었다. 그럼 뭐가 가장 걱정되겠어요? 아, 우리가 큰 실수했다. 구조 요청 안 했네. 구조 조치를 하지 않는 바람에 사람이 저리 됐네. 이거 앞으로 큰 문제 되겠는데?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뭐였던 장관들, 국방부 장관, 국정원장 이런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서훈 실장의 어떻게 보면 주도하에 다 거기에 배치되는 것은 정부에서 자기 부처에 들어와서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수사 결과가 나온 보면 알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삭제 지시를 안 받았다. 요청을 받았는지 지시를 받았는지 그걸 모르겠으나 이게 간단하게 저렇게 해서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이미 많은 조사가 돼 있다고 봐야 돼요. 네. 저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까지 이 조사 내지는 수사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결국 이제 그게 검찰의 판단인데 현재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일단 선을 긋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최종 책임자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법적인 논리에 따르면은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내가 최종 승인을 했다. 보고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지금 논리에 따르면 지금 모든 것이 다 조작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보고도 조작됐다는 것이겠죠. 그러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그 보고가 조작됐다는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조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만약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조작된 것을 알았다고 하는데도 이걸 묵인했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도 범죄 혐의가 있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이 선긋기를 하고 있는 것은 결국 이제 정치적 판단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지금 야당 탄압이다, 또 이재명 죽이기다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까지 검찰 수사의 칼날을 들이댈 경우에는 지금 이재명계 플러스 또 문재인계가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뭐 검찰과 또는 여권과 대응을 한다면은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판단을 저는 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정치적인 판단이 언제든지 저는 바뀔 수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다 관련자들은 기소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당장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신병을 확보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46건에 대해서 지금 뭐 처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삭제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박지원 전 원장은 어떤 삭제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나는 삭제 지시도 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구속 기소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해서 저는 구속영장 청구를 한다고 보고 그럼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어떤 결론이 나온다 할지라도 결국 검찰은 관련자들에 대해서 기소를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1심 재판 결과가 나오면은 그때 또 그 결과를 가지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다시 검찰의 이 수사의 칼날을 들이댈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검찰의 수사가 과연 맞느냐 저는 부적절하다. 왜냐하면은 지금 뭐 월북을 했다라는 증거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월북이 아니다라는 증거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남북 관계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고도의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과연 검찰이 수사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이 맞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성범 전 의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